저는 북한에서 나라의 흐름을 만드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빠는 북한 1인자였고 저는 평양 대성구역에서 경호원과 검은 승용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 내부에 있던 한 여성이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와서 밝히는 충격적인 진실. 권력의 중심에서 본 체제의 균열과 공포, 그녀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평양 대성구역, 나라에서도 가장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구역에서 살던 때입니다. 어르신들도 뉴스에서 가끔 보셨겠지만 그쪽은 대동강이 굽이쳐 내려다 보이고 밤이면 강물에 비친 불빛이 참 고운 곳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곳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집안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과일이며 통조림, 고기며 빵이 늘 있었고 명절이면 특별 공급으로 포도주며 사탕 상자가 쌓였습니다. 부족함이란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검은 승용차가 집 앞에 서고 경호원들이 늘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당 청사로 향했고 책상 위에는 늘 보고서와 연설문 초안이 한가득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 역할은 주민들에게 보여줄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의 흐름과 분위기를 잡는 자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때의 저는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우리 가문은 나라를 움직이는 뼈대라는 말도 수도 없이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차를 타고 시내를 지날 때면 가끔 장마당 근처를 지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추운 날에는 얼굴을 꽁꽁 싸매고 나무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도 보였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솔직히 말해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저것은 저들 삶이고 나는 내 역할이 있으니 내 자리를 지키면 된다. 그때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걸 제 삶과 연결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거리감이 있었지요. 그러나 한 번은 당 간부들 내부 회의에서 이상한 말이 오갔습니다. 지방에서 생산량 보고가 맞지 않는다. 어느 지역은 배급이 몇 달째 멈췄다. 또 어느 간부는 착오를 일으켰다. 겉으로는 착오라 했지만 저는 그저 숫자로 넘어가는 그 보고들 속에서 아주 미세한 흐름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 체제에 뭔가 작은 금이 가고 있구나. 그때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큰 문제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면 지방 병원들 상황, 식량 수급 상태 같은 것들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돼 올라왔습니다. 물론 그 안에 어떤 현실이 담겨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내가 할 일은 오빠를 도와 체제를 안정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굳어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작은 이상 신호들이 눈에 들어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위에서 통제하면 된다. 그게 제 머릿속에 깊이 박힌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이미 조용한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체제 내부에서 뭔가 어긋나기 시작한 기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기운이 나중에 제 삶 전체를 뒤흔드는 방향으로 흘러갈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 시절 저는 평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또 회의, 보고가 끝나면 또 결제 서류가 쌓였지요. 어르신들께서 윗사람들은 편히 앉아 지시만 한다고들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지시 하나하나가 나라의 골격을 움직이는 일이라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늘 마음을 다지며 살았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 가문은 흔들리는 순간 나라가 흔들린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 사업을 점검하러 내려가는 일정이 잡혔습니다. 원래 저는 지방 현지 지도를 자주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은 늘 복잡하고 준비도 많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사람 눈에 띄는 것을 경호부에서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특별히 내려가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지는 않았지만 당에서 오라는 데는 다 뜻이 있는 법이지요. 그렇게 평양을 떠나 한 지방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간부들이 줄을 맞춰 인사하고 준비된 행사장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늘 보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깃발표, 환영 구호. 하지만 어르신들도 경험 있으실 겁니다.
겉모습이 멀쩡해도 속이 뒤틀려 있을 때가 있지요. 간부 회의에서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배급이 6달째 중단되었습니다. 보고한 사람은 최대한 굳은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급 문제는 늘 있었고 지방은 더 심한 게 당연하다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대들이 알아서 조절하시오. 저는 이렇게 짧게 말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고가 문제였습니다. 밀수와 비사회주의 행위를 단속하던 중 주민 몇 명을 공개 처벌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아이를 둔 젊은 여성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아주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약간 굳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고 몇몇은 서로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보고를 들으면서도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체제를 흔드는 일을 하면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는 그 원칙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간부들이 말을 얼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군중들의 반응이 조금 여러 건이 겹치다 보니 민심이. 그 말에서 저는 처음으로 미세한 위험 신호를 느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흔들리면 체제 전체의 기초가 흔들리는 법이지요. 제가 주민을 불쌍하게 본 건 아닙니다. 다만 민심이 안정되지 않으면 권력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자리였거든요. 돌아오는 길 차량 창밖으로 사람들이 장마당으로 모여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바쁜 사람의 얼굴도 아니고 단순히 힘든 사람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대도 신뢰도 빠져나간 얼굴이었지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무언가 내부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구나. 그 금은 체제 전체를 흔들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 지방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밤 평양으로 돌아온 뒤 오빠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빠는 짧게 말했습니다. 요즘 아래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더 세게 조여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 어딘가에서는 묘한 찜찜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 때문이 아니라 내부 균열이 결국 우리까지 위협하는 날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 그게 처음으로 제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이후 몇 년 동안 점점 더 명확한 형태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때는 그것이 탈출이라는 길로 이어질 줄 상상도 못했지만요. 지방 현지 지도에서 올라온 보고들이 마음 한켠을 건드린 뒤로 저는 예전보다 보고서에 눈길이 더 자주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주민들 걱정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항상 그랬고 저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민심이 흔들리면 체제도 흔들린다는 단순한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 무렵 평양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청사 안에서 간부들끼리 속삭이는 소리가 이전보다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결재해야 할 문건 중에 이상한 내용이 보였습니다.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조장한 혐의로 국 간부 일가 전원 조사.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런 일은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그 간부가 회의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흔적도 없이. 평양 간부 사회에서 누군가 조용히 사라지는 건 흔한 일이 아니지요. 보통은 보여주기식 처벌이라도 하는데 이번엔 모든 걸 감추려는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뭔가 감춰진 흐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체제 내부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다. 보고서를 다시 살피니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조사와 단속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민의 문제라기보다 간부들 사이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 그게 더 신경 쓰였습니다. 하루는 오빠에게 간단히 보고를 올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오빠는 잠시 서류를 넘기다 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주변을 더 잘 살피라. 믿었던 사람도 믿지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은 그냥 조심하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찜찜했습니다. 오빠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건 거의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주변부터 다시 점검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어떤 눈빛을 보였는지.
권력의 자리는 늘 외로운 법이지만 그 시기엔 그 외로움이 더 뚜렷했습니다. 경호원들조차 이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였고 제 방에 들어오는 보고서도 어딘가 정리가 덜 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내부에서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 나에게도 올 것이다.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삶을 보며 마음이 아팠던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그들의 어려움은 늘 있어 왔고 제 삶과는 무관했습니다. 하지만 권력 내부의 이상 신호, 그건 제 삶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었지요. 작은 금이 갈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법입니다. 저는 그 조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탈북 같은 건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제가 알던 튼튼한 체제라는 것은 겉만 번드르르한 껍데기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 불안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선명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제 가족에게도 닿게 됩니다. 불안한 기운이 평양을 감싸던 어느 겨울 집안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딸이 학교에서 사상 공부를 하던 중 구호를 외치다 한 단어를 잘못 말한 겁니다. 어르신들이 들으면 별일 아닐 것 같지만 북한에서는 단어 하나가 사람의 운명을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 보위부 교원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그 말 속에 숨은 의미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잘못을 알지도 못한 채 제 무릎에 앉아 있었고 저는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속에서는 차가운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구실 삼아 누군가 우리 집안을 흔들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것, 그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내부 회의에서 또 한 간부가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유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중이라는 말만 남긴 채 그 가족까지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언제든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라고 안전한 게 아니다. 오빠가 나라를 이끌고 있어도 권력의 그림자는 언제든 나를 향해 휘어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았지만 그는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더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괜한 생각하지 마오. 우리가 움직이면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그 말에서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피해야 할 위험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저는 혼자 판단해야 했습니다. 딸의 실수 하나가 보위부 기록에 남았다는 것, 그건 작은 일 같아도 북한에선 뿌리처럼 남아 언젠가 문제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머물면 언젠가 우리 모녀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날 이후 저는 비밀리에 움직였습니다. 외화 일부를 따로 모으고 경호라인 중 믿을 만한 사람을 조용히 포섭했습니다. 국경 경비가 느슨해지는 날짜, 중국 쪽이 단속을 덜 하는 시간까지 하나하나 계산했습니다. 평양 시내를 차로 마지막으로 돌며 대동강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던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저를 붙잡아 두는 쇠창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을 가만히 안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린 이제 이곳을 떠난다. 살아남기 위해서. 탈출 당일은 어둠과 침묵으로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들키면 모든 준비가 허사가 되고 우리 모녀뿐 아니라 뒤에 남은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감정은 사치다. 지금은 살아야 한다. 비밀 차량을 타고 평양을 빠져나오는 길, 경호원 둘이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그들 역시 제 결심을 알고 있었고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면서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거기엔 묘한 체념과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만강 상류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 가까워진 시각이었습니다. 물살이 잔잔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깊고 차가웠습니다. 딸은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조용히 따라오라. 뒤돌아보지 마라. 강을 건너는 순간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심장이 거세게 뛰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딸도 제 손을 더 꽉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다시 힘주어 붙들었습니다. 물이 무릎 위까지 차오르고 바닥은 돌이 많아 미끄러졌습니다. 딸이 넘어지려 하기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스쳐 지나간 생각은 단 하나였지요. 여기서 실패하면 끝이다. 강을 건넌 후 중국 쪽 숲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넘어온 것이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숲속에서 숨을 고르는 동안 조용히 기도를 하듯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앞으로만 가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북한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중국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라는 사실을. 두만강을 넘어 숲에 몸을 숨겼을 때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도 신분이 드러나면 북송은 물론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2인자였던 제 신분은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험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허름한 트럭에 태워 깊은 마을까지 이동시켰습니다. 차 안에서 딸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울면 안 된다. 살아야 한다. 조선족 마을에서 며칠을 숨었습니다. 그곳에 한 권사님이 우리를 보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안전한 곳은 아니오. 하지만 지금은 여기밖에 없어.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이 아니었지만 그 냉정한 현실 인식이 오히려 저를 안정시켰습니다. 북한에서 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말만 듣던 제 귀엔 오히려 진실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식당 뒤를 돕기도 하고 농촌에서 집 나르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양에서 연설문을 손보던 제 손이 이젠 무거운 자루를 들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굴욕 같은 건 느끼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중국 공안 단속이 강화될 때마다 우리는 밤새 장소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딸은 지쳐 쓰러질 듯 했지만 저는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잡힌다. 그 과정에서 한국 선교단체와 연결이 닿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새 은신처를 마련해 주었고 한국행 길을 준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친절을 고맙게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지요.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가? 중국에서 보낸 시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간다. 한국행을 결정한 뒤로 우리의 여정은 한층 더 위험해졌습니다. 중국 북부에서 남부까지 이동하는 동안 공항 검문소만 15번은 넘게 지났습니다. 브로커는 늘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잡히면 끝이오. 있으란 대로 하시오. 저도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로 넘어가는 길은 더 험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 밀림 같은 숲을 헤쳐나가야 했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딸은 발을 다쳐 절뚝거렸지만 저는 안아들 틈도 없이 주변을 살피며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 어느 공항에서는 출국 심사대에서 오래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여권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눈에 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여기서 끝나는가? 하지만 기적처럼 우리는 통과했고 예정된 차량을 타고 한국 공관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공관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평양에서 어떤 중요한 회의장에 들어가던 때보다 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관 문이 열리고 한국 직원이 우리를 들여보내는 그 순간 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돼? 저는 잠시 고민하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됐다. 그 말이 제 평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그 문을 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창밖을 보며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길에는 불빛이 넘쳐났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남쪽 어르신들께는 평범한 풍경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밤에도 사는구나.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는 동안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모습,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오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으니 말이지요. 마트에 갔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열대에 넘쳐나는 식품들, 고기와 과일의 다양함, 사람들이 자유롭게 고르는 모습. 이게 같은 민족이 만든 두 나라의 차이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은 학교에 다니며 금세 한국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말투가 다르고 억양이 다르지만 아이들은 금세 섞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안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유롭게 살 것이다. 하지만 밤이 되면 평양의 조용한 골목길, 대동강의 물결, 부모님 묘역이 떠오르곤 합니다. 미운 마음도 있지만 그곳에 묻힌 세월을 잊을 수는 없지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조용히 살아가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줍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탈출을 선택했습니까? 저는 늘 한 문장으로 답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오면 다시 한번 대동강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이 땅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야 비로소 알고 있으니까요.